예, 이야기가 20건짜리를 압축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잘라서 1편은 오다 노부나가 편, 그 다음에 이에야스,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에야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소설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삼국지, 대망소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어도 대망소설은 그 내용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적으로 많이 대망이라는 건 얼핏 들어보셨지만 제가 같은 관점을 이야기해드려서 일단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편에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 시대가 만들어낸 어찌 보면 괴물이기도 하고,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그냥 단칼에 내리쳐서 하나하나 못 풀죠. 일본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단칼에 일본을 아주 짧은 시간에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어느 정도 만든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었죠.입니다. 그러면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 출신 성분부터가 다르죠. 노부나가는 귀족 출신이고 가난한 농부의 아버지도 일찍 죽고, 뭐 생긴 것도 외모도 노부나가는 아주 귀족처럼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막 개막나이처럼 입고 다녔지만, 히데요시는 말 그대로 원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별명이 원숭이라고, 어릴 때 도끼찌르라고, 아명이 도끼찌르인데,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 보면 유방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초나라 한나라 이야기. 말 그대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세할 길이 없었습니다. 뭐 계속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박물장수, 이제 박물장수하죠. 우리나라 보부상 같이. 히데요시는 참 특이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농민의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장사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출세나 성공에 대한, 그리고 이 일본의 혼란 상황을 보면서 나름 그런 어떤 큰 꿈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망소설 속에서 노부나가하고 처음에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영주를 장사를 하면서 어느 영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제목이 될까, 이런 걸 나름 판단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나가 그 사는 영주의 아주 개짜스러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영주의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영주를 찾아갑니다. 실제로. 그래, 노부나가는 그 뭐 씨름이나 하고 있고 뭐 매일 뭐 그러고 놀고 있으니까 사고치고, 그리고 그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노부나가도 그 히데요시를, 그 젊었을 때 히데요시를 좀 뭔가 다르구나, 안목이 있다 보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히데요시도 이런 난세를 타개할 만한 인물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어야 되어서는 절대 이 일본의 난세를 타개할 수 있겠다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장사를 다 뜯어치우고 노부나가한테 찾아갑니다. 뒤에 다시. 노부나가가 기억을 해내죠. 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준 일이 뭐냐면, 노부나가가 뭐 당연히 그 평민이고 세습이 되니까 신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뭐 영주의 근처에 발탁된 것만 가신으로 처음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잡일이었는데 노부나가의 신발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발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뭐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 신발을 항상 챙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잡일을 하는 그 집안에 그게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주 하찮은 일을 줍니다. 너무나 일부러 굉장히 관심은 있으면서 내색은 절대 안 하죠. 스타일이 이건 물건이다 싶어서 이제 어쨌든 들여서 아주 하찮은 일을 줍니다. 근데 노부나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 귀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 자기하고 맞는 독창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초나라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유방은 아주 귀족 출신, 항우는 그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명예나 권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방은 어때요? 시중에서 잡배들하고 놀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가식 같은 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항우는 어때요? 그렇게 못합니다. 주변 사람을 많이 의식하죠. 예, 그런 기질들이 싸우면 결국 누가 이기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쪽이 이길 성산이 훨씬 많다는 게 지금 중국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 나름의 유방이 이길 수밖에 없던 이유인데, 노부나가도 영주이면서 그런 가식, 허례, 관섭 이런 걸 일체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히데요시 같은 인물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찮은 일을 시키는데, 히데요시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진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노부나가가 나오면 딱 갖다 줍니다. 어때요? 따뜻하겠죠?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목적하는 일, 맡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나가가 일정 기간 이제 그런 부분을 딱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진급을 시켜줍니다. 히데요시를 시켜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메스게 이렇게 그걸 받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가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먹는 이제 그것도 하찮은 일이죠. 히데요시한테는 식당 주방을 관리하는 주방 책임자로 앉힌 거예요. 주방장이 아니고 주방 관리하는 책임자로 딱 앉혀서 그 다음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히데요시가 노부나가하고가 먹는, 영주 아들이니까 이제 영주가 됐으니까 잘 먹겠죠.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부나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똑같은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나가가 괘씸하기도 하면서 괘씸하기도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을 합니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타고난 자질이나 기질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히데요시가 진짜 운이 따를까 딱 봤을 때 열심히 하고 기질이나 어떤 일을 딱 주면 몸과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정말 성실성의껏 하다 보니까 잘하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진짜 히데요시가 운이 있을까? 사실은 영주가 먹는 똑같은 식사를 주방 책임자가 먹는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죠. 근데 히데요시는 당당하게 그렇게 먹은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딱 노부나가가 들어서 불시에 주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밥 먹고 딱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밥 먹고 있다가 그 일을 하다 이제 밥 준비하다가 이제 오늘도 그 노부나가가 먹는, 이제 히데요시는 이런 거죠. 주방에 이야기할 때 그 밑에 주방에서도 불만이 많았죠. 아니 감히 영주님이 먹는 걸 책임자가 어떻게 똑같이 그걸 먹냐라고 하니까 히데요시가 뭐라고 하냐면 독이 있는지 전부 다 음식을 자기가 검사해보고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노부나가한테 바칠 식사를 똑같은 식사를 차리라고 해서 그대로 먹고 이상 없으면 그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도 불만이면서도 말 못하는 거죠. 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니까. 히데요시가 그만큼 배짱도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노부나가가 탁 쳐들어와서 자기 식사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주방에는 말 딱 못해 바로 히데요시를 앉혀놓고 내가 오늘 히데요시가 먹는 식사를 하고 싶으니까 똑같이 할 테니까 평소에 히데요시가 먹는 식사를 차려와봐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제 평소에 먹는 건 노부나가가 먹는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히데요시는 자기가 중간에 그렇게 해서 장난친 게 드러나니까. 그 이제 운을 테스트한 거죠, 노부나가. 근데 딱 상을 차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방장이 센스가 있은 거예요. 히데요시가 첫눈을 타고 난 거죠. 평소에 먹는 그날 똑같은 음식을 차려온 게 아니고 주방장이 센스가 있어서 좀 아주 간소한 식사를 딱 차려내온 거예요. 그래서 노부나가가 이놈이 첫눈도 좀 타고났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정식으로 가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장에 내보내요. 근데 테스트를 하죠. 다른 가신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다른 가신들은 아까 얘기했죠. 귀족들은 체면, 가식, 허식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 비교를 딱 했을 때 너무나 냉정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잘해주고 상을 확실하게 주는 스타일이에요. 히데요시는 딱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노부나가가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승장구 키워줍니다. 물론 가신들 사이는 불만이 팽배하죠. 출신이 미천하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이제 집안에서 노부나가 집안에서 아주 이제 무시 못하는 가신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부나가 혼노사에서 다른 가신 미쓰데의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히데요시가 깜짝 놀라죠.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를 이만큼 키워준 게 노부나가인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 폭한 것 같아도 히데요시는 알아봤으니까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그죠? 정말 살아는 판 같은 정국을 딱 판세를 읽고서 맹분이 있는 거죠. 히데요시가 그 반란을 일으켰던 미쓰데라는 가신은 소심하고 어찌 보면 어떤 불만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뒤에 큰 빅픽처를 못 그린 거예요. 빨리 그 어떤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제거할 사람은 제거하고 정리를 해나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 신분이다 보니까 맹분이나 이런 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히데요시가 군대를 돌립니다. 딱 이제 싸우다가 전방에서 돌아오는 거죠. 시즈가 해군하듯이 목마를 다시 점령하듯이 주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맹분을 딱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정예병력을 데려왔으니까 그 맹분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가신은 히데요시한테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실력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어찌 보면 자기를 키워준 죽음으로써 다른 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히데요시가 진짜 하루아침에 그 반란을 일으키던 가신을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가신들을 규합해서 노부나가의 대권을 이어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부나가가 닦아놓은 그 일본 천하의 이제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수한 인물은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정벌 하면서 이제 통일의 기초를 닦는데 이제 거의 완성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히데요시라는 인물은 아까도 얘기했죠. 두겐세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게 두겐세가 울지 않는 두겐세는 울게 만드는 게 히데요시입니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두겐세는 죽여버리지만 즉 어떤 식으로든 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의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을 아주 반갑게 사신 자기 가신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 심지어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 가신이 히데요시하고 내통을 했다는 오명을 받아서 쫓겨나서 다시 히데요시 밑에 들어올 정도로 사람에 대한 친화력, 그러니까 밑바닥 생활을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화력이 자기 사람을 만들. 그래서 서민 평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가 나중에 전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내려 때 들어왔던 가신들, 그런 가신들을 아주 많이 건너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귀족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히데요시는 자기 그 가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을 아주 후하게 자주 많이 줘요. 상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람도 한번 딱 목표로 잡으면 어쨌든 자기 삶으로 만드는 모든 걸 다 해서 자기 삶으로 만드는 그런 밑바닥에서 해온 그 어떤 세상의 이치와 기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포용력, 자기 걸 아까워하지 않고 막 다 내줍니다. 히데요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 도카 이에야스한테 자기 어머니조차도, 가장 아꼈던 자기 어머니조차도 인질로 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죠. 보통 사람. 그 정도로 배포가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전국을 거의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그 오다 노부나가와 사돈을 맺으면서 거기서 버텨서 살아남고, 그리고 히데요시가 이제 딱 집권을 하게 되면서 통일을 실질적 일본 주인이 되니까 그 조용히 노부나가 밑에서 옆에서 이제 도우면서 세력을 키웠던 이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에야스가 가장 큰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 다 진리멸렬 하니까 언제든지 뭐 유람하듯이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상대가 몇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히데요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20만 명을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람문을 가는 거죠. 히데요시는 놀면서 전쟁합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이길 전쟁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잽이 안 되죠. 근데 이에야스만은 무시 못하는 존재예요. 이에야스. 아직 이에야스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이에야스와 히데요시가 일단은 이에야스가 세력상으로는 히데요시가 크고 강해서 이에야스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진짜 전쟁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100% 이긴다는 자신도 못하지만 히데요시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한번 붙어봅니다. 그게 나가시사 때 전투라는데, 이에야스도 전쟁을 마다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에야스도 고민합니다. 가신들하고 막 계속 고민하는데, 히데요시한테 노부나가처럼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부나가의 그 특이한 성질을 다 맞추는 거죠. 이에야스가 맞춰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사돈으로서. 또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압박해오는 거죠. 굴복해라고. 그래서 이에야스는 싸울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딱 결정합니다.
타협을 하더라도 내 힘을 보여줘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타협에서 내가 많은 걸 얻는다고 판단을 해서 싸움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판 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통일이 되죠. 그게 나가히스타트 전투인데, 히데요시가 판정패를 당합니다. 세력과 군사력은 많은데 이에야스는 철저하게 가신들 위주로 정예병력이었던, 똘똘 뭉쳐서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야전에서는 이에야스가 아주 강합니다. 이에야스의 성적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어떤 전술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웬만한 뭐 군대가 와도 이에야스는 일단 이 나라기 좋은 데다가 딱 자기 그 가신과 집안 영주적 출신 그 세력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세력이 배신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충성심이 강한 건데, 근데 이쪽에는 전부 세력을 급조한 구대, 많기는 많은데 실제로 판정패를 당합니다. 히데요시가.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볼모로 보내서, 이제 내가 관백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무인이면서 국무총리격이죠. 천황이 있는데 유명무실하니까 인자로 만들어줄 할 테니까 우리 협상에서 일본을 통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야스가 응하죠. 이제 인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터가 졌으니까.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인질로 보내서 이에야스한테 호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숙여서 인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본 전화를 통일해서 이제 히데요시가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그건 뭐 역사적으로 평가가 많으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히데요시가 처음에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조선을 정벌할 때도 이에야스는 걱정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까봐. 그리고 참 인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이에야스가 부담스러우니까 히데요시가 영지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불모지인 저 동쪽 끝에 지금의 도쿄, 동경으로 이에야스를 영지를 바꿔버려요. 힘을 빼기 위해서. 근데 이에야스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키워놓은 세력들을 다 버리고 어차피 자기가 인자로 숙이고 들어갔으니까, 일본이 다시 한번 전란에 휩싸여서 일본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숙이는 게 낫겠다 해서 이에야스가 숙입니다. 참습니다. 노부나가 밑에서 참고 히데요시 밑에서 또 참습니다. 일본을 전란의 속으로 안 몰아가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결단이죠. 그래서 인자로 딱 하면서 히데요시는 이제 동경 쫓아냅니다. 어떻게 해서 억울해도 이에야스는 이제 영지를 바꿔서 불모지에 가서 완전히 다시 그 영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동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지금의 동경을 개발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거기에서 이제 착실하게 기반을 다시 닦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에야스가 그런 굴욕을 감내해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히데요시는 조선전쟁을 일으키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실패하죠. 이에야스는 거기 이제 왜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에 선봉장으로 안 나가게 됐냐면 그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서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천하의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인정하니까 전쟁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에야스를 내보냈을 때 선봉장이 세워서 궁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감당 불가의 힘을 가져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데요시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에야스를 내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에야스는 또 걱정한 거죠. 혹시나 히데요시 지금까지 지금의 동경 지역을 이제 틀을 닦아서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자기가 선봉장을 하면 또 자기 영주민을 데리고 와서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그죠? 그렇게 히데요시가 자기를 선봉장을 내세울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야스는 이제 속마음은 그렇지만 역으로 합니다. 히데요시는 찾아가서 나를 선봉장을 해달라고. 대단하죠? 배짱이. 아니나 다를까 히데요시는 참아라고 합니다. 예. 그 개척한데 지금 거의 잘 관리하고 국내의 정치에 좀 해달라 하면서 조선 임진왜란 침략하는 거는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전 일본을 동원해서 이에야스만 딱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이에야스가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중에 죽고 그 아들 히데요리가 일본의 그 통치를 물려받았음에도 이에야스가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히데요시를 뭐 신으로도 모시는 데가 많죠. 그 평민회에서 그렇게 한 나라를 통일한 전무후무한 일본 역사에서 그런 신적인 신화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 평민들이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히데요시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나중에 조선을 침략해서 그 일본을 고통 속에 또 몰아넣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일본 서민들한테 어떤 태양과 같은 존재였죠. 히데요시 편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3편에서 이에야스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